믿음에는 의리로 보답하고 은혜는 충정으로 갚는 것이 인간의 저적인 도리이다. 정과 격분에 찬 존엄한 절초와도 같았다. 북한은 김정은의 왕국인 걸까요? 김정은에게 조금이라도 이견을 제시하면 그 간부는 바로 처형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고위 관리 15명이 처형됐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 숙청 속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다음 달 출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북한 내부의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세종연구소 오경섭 박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다음 달에 러시아에 갈 것으로 저희 모두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김정은이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한 건데 왜 입장이 바뀐 걸까요? 북한이 아마 이제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에 방문한다는 사실이 너무 지금 많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네. 북한 내부에서 보안 문제가 좀 제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 내부의 어떤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김정은이 평양을 비울 경우에 상당히 더 불안정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어떤 그 방어를 제고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러시아에 어떤 방문하긴 하는데 상당히 어떤 보안 문제 때문에 오히려 역정보를 흘리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낮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쪽에서 김정은이 방문한다고 확인한 후에 다시 또 북한에서 방문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방문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정보를 흘린 것일 수도 있고 정말 가지 않는다면 내부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안찬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이 뭐 내부 사정으로 못 간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 측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한 열흘 전만 해도 러시아 측에서 온다 이렇게 러시아 측이 흘렸는데 이제 와서 또 러시아 측이 내부 사정 때문에 못 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당히 혼돈을 주는데, 뭐 최근에 북한이 아마 권력 투쟁에 많이 이제 휘말리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뭐 지금이 그 56년 8월 종파 사건 때처럼 내부가 대단히 혼란하다. 그러면 그때도 이제 김일성이 모스크바와 동그라파를 돌다가 중간에 이제 돌아왔듯이 갑자기 아마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 가지 않는가. 그리고 저도 오 박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이, 이 김정은이 동선을 이제 항공으로 가는 최초의 외국 방문, 물론 뭐 과거 김일성도 그랬습니다만은 북한이 불안한 상황에서 항공기로 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나 동선을 비노출을 위해서 저렇게 또 작전을 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상황에 임박해서 다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모두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이 평양을 비울 경우에 좀 불안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부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부에 뭐 최근에 엊그제 국가정보원이 밝혔듯이 상당히 그 피해 숙청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40여 명을 처형했고, 올해 들어와서 벌써 지금 5월 초가 시작되는 상반년도인데 벌써 15명을 처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 가면 아마 30명, 40명이 또 처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고위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15명 중에는 김창선 중장, 즉 김정은의 책임 부관으로서 행사 때마다 의자에 앉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105 유경수 탱크 여단장, 6.25 때 김일성에게 가장 그 충성했던 그 사람의 사위고, 항일발산 황순이의 역시 사위입니다. 그 유경수와 황순이가 부부니까. 근데 그 사람마저 이번에 처형 명단에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다면 지난 연말에 사라진 마원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물론 중장을 달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지금 전혀 모습을 안 나타내고 있는데 15명 명단에 마원춘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는 뭐 삼지연 그룹에서 마저
처형자가 나온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은 권력은 상당히 불안하고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들어서만 15명이 처형을 당했고 또 김정은이 좀 평양을 비우기가 불안할 정도라면 그 내부 상황이 아직은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북한 내부 상황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들어서고 나서 사실 김정은 권력이 굉장히 강하다면 이런 식으로 공포 통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들어서고 나서 계속적으로 고위층 엘리트들을 계속 숙청하고 처형하고 있고 특히 장성택까지 처형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김정은이 이 어떤 공포 통치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아직은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공포 정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는 걸까요? 북한이 인권 압박 같은 경우는 뭐 거부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이런 전략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어떤 인권 압력에 상당히 반응을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피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김정은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이 좀 더 강해진다 하더라도 공포 통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북한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김정은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사회 인권 압박이 뻔히 세질 걸 알면서도 이런 어떤 엘리트들에 대한 처형이라든가 공포 통치를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처형된 명단에는 은하수 관현악단 관계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간첩 혐의로 총살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예술인들이 왜 간첩 혐의를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고위층이나 뭐 예술인들 정치적으로 제거하고는 꼭 남조선의 간첩이다. 이렇게 이제 감투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사실 뭐 그 처형된 걸로 알려진 뭐 문현진 악단장 그 헝가리 이제 콩쿠르에 가서 바이올린으로 이제 수석을 하고 또 정혜영 뭐 이런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무슨 간첩 노릇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제거하고는 그냥 그 간첩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사람들은 이제 모란봉 악단을 새로 조직하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전자악기와 일반 악기에서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정석 예술계에서는 이 정통 악기가 이게 전자악기를 좀 아직 그 소수화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이 이제 이런 전자악기로 모란봉 악단을 조직하니까 이 문현진이나 정혜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김정은의 정책을 많이 비난했죠. 무슨 전자악기를 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하느냐, 또 이설주의 과거가 어땠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해 놓고는 그것이 이제 간첩이다. 그럼 이제 다 소문을 북한 전국적으로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첩이다고 뒤집어 씌우면 뒤집어 씌워서 또 효과를 보고 또 공포 분위기 조성하니까 일반 주민들도 코 깨는데도 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무슨 간첩 활동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피해 숙청이 계속되면 일반 주민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렇죠. 일반 주민들도 그 북한은 이제 언론 공식 보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뭐 15명이 처형됐다는 것도 이제 인권 문제를 두 분이 말씀했지만 북한이 그걸 그 무서우니까 공개는 못하고 이제 숨기지 않습니까? 장성택만 유일하게 공개했고 이걸 숨기는 것은 바로 국제사회 인권 칼끝을 피하기 위한 건데 그리고 어떻게든 이 정보를 통해서 지금 국가정보원이 발표를 해서 온 세계상에 폭로가 됐으니까 자, 일반인민들도 북한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구전을 통해서 빨리 그 전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은 진실은 모르고 그 사람이 뭐 간첩짓을 하다가 죽었대. 이렇게 이제 공포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나 과거보다는 좀 지금은 이제 핸드폰 소유자가 한 260만 명이 넘으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속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그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계급이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이 됐다고 하던데 공포 정치와 더불어서 계급장 정치도 계속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김정은의 리더십이나 통치력이 상당히 수준이 낮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련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장성들의 별을 뗐다 붙였다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장성들의 별을 뗐다 붙였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떼고 또 조금 마음에 들면 다시 별을 다시 붙여주는 이런 형식의 통치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당히 어떤 통치력의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거나, 김정은이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어떤 그 간부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식의 통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김정은이 이 장성들이나 북한 최고 엘리트들을 가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건 반드시 저는 역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 엘리트들이 이건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면 김정은에 대한 이 엘리트들의 평가는 상당히 안 좋아질 거고, 당장은 무섭기 때문에 공포 때문에 복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김정은에게서 자꾸 마음속에 등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뭐 쿠데타라거나 뭐 반발 세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지금 당장은 어떤 쿠데타나 이런 걸로 드러나진 않더라도 만약에 이 김정은이 조금 허점을 보인다든가 권력이 상당히 흔들리고 약화되는 이런 시점에 갈 때 그런 시점에서는 엘리트들이 김정은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어떤 단초를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속으로는 불만이 있을지언정 일단 겉으로는 예스맨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북한에서 김정은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지칭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도 종북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뭐 이제 우리도 맹목적으로 북한을 사실 추정하니까 그런 뜻에서는 비슷하지만 이 본질은 좀 다른 건데, 북한에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종북이라는 게 원래 이제 줏대 없는 사람들은 종북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에게 아주 맹종맹동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최후 발악하는, 말하자면 이제 그 종북의 숙주라고 할까요? 표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 87세 낳고 김정은 바로 왼쪽에서는 그 말하자면 국가 수반인데, 헌법상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박수를 제일 열심히 치고 제일 오래 치거든요. 이게 바로 종북인 겁니다. 그냥 김정은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이제 종북이라는 별명이 생겨났고, 또 그 반대 개념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그 최고 존엄이다 이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최고 존엄은 김정은이가 아니라 시장 장마당에서 기업이나 상품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돈주.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이제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북인이 최고 존엄이니 하는 말이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일반인 속에서까지 풍자되고 있다는 건 북한 사람들 속에서 이제 어떤 주체 사상의 통치는 거의 붕괴의 상태나 다름없고, 할 말 이제 좀 막말하는 사람들은 한다, 이렇게 그 종북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북한에서 지금 피해 숙청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출산이 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누구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국정원은 뭐 김일성 종합대학 동기라고 밝혔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게 누굴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여정 남편이 누군지는 아마 국정원이 그 정도로 밝혔을 정도면 뭐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냐, 이게 상당히 이제 북한 스스로도 이걸 밝히는 시점이 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의 남편이면 이 김정은에게는 처남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데 김정일이 장성택을 아주 중용했던 것처럼 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김여정의 남편은 김정은의 어떤 권력을 지탱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용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 최룡해 비서의 아들이다, 또 리수용 외무상의 조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정은이 어떤 결혼을 통해서 혼맥을 구축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저는 그 전자보다 후자, 그러니까 최용해의 며느리가 된 것보다는 이수용의 아마 조카 며느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이제 김여정이라든지 우리 과거 이제 황장엽 선생을 통해서 잘 전해줬지만 김여정, 김정일 이런 김정은 같은 사람들은 김성종합대학을 졸업했지만 등록만 해놓고
거의 이제 학교에 등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국정원이 발표에 따르면 김일성 종합대학 동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김여정 같이 로열 패밀리들은 대외적으로 활동을 제약받는데 대학에 이제 드나들다 보면 거기서 아무래도 청춘 남녀니까 연애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거기서 아마 눈이 맞았는데 물론 또 집안 간에도 이제 좀 서로 다 따져보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승이 아마 조카로 낙찰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일성 시대에도 이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 또 비서 이런 고위층들은 절대로 이렇게 사돈을 못 맺도록끔 금기를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정략 결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으로 미루어 볼 때 뭐 갑자기 최용해와 김정은애가 사돈이 된다. 이건 바로 김일성의 유훈을 위반하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적으로도 최용해의 둘째 아들과는 이게 뭔가 맞지를 않고 그래서 저는 아마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그 이수영의 조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임신설에 대해서 출산설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뭐 5월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이 지난해 이제 9, 10월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면 이제 6, 7월에 출산하지 않을까. 그러나 만약에 뭐 또 그것도 뭐 속도 위반이라는 걸 또 안 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속도 위반했다면 뭐 올해도 출산할 수 있고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김여정 남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과거에 장성택이 비슷한 위치에서 권력을 누렸기 때문인데 김정은이 장성택을 또 직접 처형을 했기 때문에 김여정의 남편이 권력을 가지도록 또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정은이 이 김여정의 남편, 그러니까 자신의 처남은 중용해서 쓰면서도 김정일이 장성택이 했던 것처럼 그 남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의 보위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철저한 어떤 감시를 해서 그 처남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하는 건 철저히 하면서도 상당히 그 자기 권력의 어떤 핵심 어떤 요직에 앉혀서 잘 자기 권력을 보필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쿠쿠밥솥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제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북한이 한류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서 이렇게 신흥 부유층이 우리나라 제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 관대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모순적인 이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한류에 접촉하는 건 철저히 그 정보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북한은 정말 이 역설적으로 특권층의 나라입니다. 특권층은 북한 내부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네네.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쿠쿠밥솥뿐만이 아니고 뭐 이 가전제품은 뭐 일제 가족하면 일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또 외국 뭐 TV 또는 외국 그 뭐 NBA 농구 뭐 그런 것도 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 특권층들은 할 수 있고 또 뭐 심지어 유학도 가서 외국에서 공부하다 돌아오기도 하고 또 무역 일꾼으로 무역 관련 일을 그 북한 특권층 2, 3세들이 그런 데 종사하면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층들은 확실하게 그 기득권을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어떤 권력과 부를 같이 누린다는 이 기득권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감시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북한 인민들보다는 상당히 큰 폭의 자유와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당히 불평등한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한국산 제품이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제3국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L 회사의 텔레비전, 또 S 회사의 텔레비전, 컴퓨터는 이제 그게 좀 바세나르 협정에서 좀 아직 통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전자제품들은 많이 들어가고 이 쿠쿠밥솥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북한에 이제 우리 쌀이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데 그 쌀이 밥맛이 좋게 나오는 곳.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압력적 공기가 빠질 때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또 밥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뭐 북한의 여성들 특권층으로서는 이게 참 대한민국의 이 쿠쿠밥솥 여기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장마당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원래 이제 과거에는 뭐 중국제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없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우리 한국제거든요. 아, 드러내놓고 한국제라고 말을 한국제 달라고는 못하고. 근데 요즘은 아주 좀 노골화돼가지고 그냥 아래 동네 상품 없습니까?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마당의 장사꾼 소비자들이 아래 동네 상품 하면 그 이제 한국제 상품. 거기서 뭐 특히 이제 인기가 있는 건 이 밥솥이 제일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여성 화장품입니다. 우리 화장품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전자제품 특히 이제 전자사전, 영화사전, 용한사전 이것은 뭐 북한의 청년 학생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숙청 이야기부터 또 쿠쿠밥솥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오경섭 박사 그리고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